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파트인데 우리 시험범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가족의 변화와 그 다음에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이제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조선 후기가 되면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신분제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가족 간의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를 보시면 첫 번째, 소학과 주자 가래의 보급으로 성리학적 질서가 확산된다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성리학적 위치에 대한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지배층들이 이런 성리학적 개념을 다시 한번 강화하면서 본인들의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성리학을 강화하면서 효와 충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으로 부계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게 포인트인데, 자,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남존여비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남존여비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돼. 아버지 중심의, 할아버지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면서 무조건 맏아들, 적장자가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강화하기 시작해요. 적장자면 이제 맏아들이에요. 장자.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역사 중에 장자 관련된 그런 역사적 충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예속 논쟁이었어요. 예속 논쟁. 예속 논쟁이 이제 여기 조선 후기 때 시작된 것도 이런 성리학적 질서 강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가 뭐도 담당하는 거죠? 부모님의 제사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명절 되면 큰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들 많죠. 그게 바로 이때부터의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혼인, 재산, 상속 제도 등에도 큰 사회 변화가 등장했는데, 자, 혼인하고 제사하고 상속 제도에도 무조건 맏아들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재산을, 부모님 재산을. 심지어 남인, 양자를 들여가지고 가문을 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장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하다?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지. 장자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들여가지고 재산을 또 가문을 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 후기 때 가족 제도가 어떻게 변했을까? 자, 조선 전기 때는 어땠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거의 대등했다고 생각, 거의 고려 시대와 흡사했다 생각하면 돼.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갔었어요. 네. 그리고 혼인 후에는 1에서 5년 정도 처가에서 살았어요. 처가살이를 했죠. 그리고 족보에도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를 했었어. 거의 고려 시대와 흡사했는데, 외란 이후에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여자가 혼인 후에 남자 집에서 살아야 돼. 이제 우리가 그래서 무슨 집 간다고 부르잖아. 시집 간다고 부르잖아요. 맞죠? 그 족보에서도 아들 먼저 순서대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딸을 기록하고, 심지어 딸은 혼인을 해서 다른 집안으로 들어가면 딸은 다른 집안의 족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 남자 중심의 시대로 바뀐 게 조선 후기라고 기억해 놓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변화인데, 상속은 아버지의 어머님의 재산을 물려주는 거잖아. 상속도 조선 전기 때는 어땠어? 균등 분배야.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장자가 우대되고요. 심지어 딸은 상속에서 제외돼요. 왜 제외될까? 다른 집에 시집 갈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집안 사람이다 이 뜻이죠. 장남이 아닌 아들은 뭘 받았다?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 때 뭐 홍길동전에 보면 서얼 차별 나오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흥부와 놀부 보면 어때? 놀부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럼 흥부는 둘째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런 예시가 다 소설로도 나와 있고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의 변화인데, 조선 전기 때는 아들이 없으면 사위는 뭐야? 딸내미의 남편이잖아. 맞지? 외갓집 애들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담당하기도 했고,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하는 걸 보고 윤번이라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제사는 장남이 담당해요. 제사를 왜 장남이 담당한다고? 상속을 받았잖아. 그 상속을 받았던 그 대가, 그러니까 상속을 해줬으니까 그에 대해서 너희가 부모님의 제사를 모셔라 이 뜻이고, 아들이 없을 경우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남자다. 이런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재산 상속의 자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찌 아들과 딸, 친손과 외손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구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조선 전기고,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 집안의 일찍이 사위와 외손의 집에는 제사를 윤행하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대대로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부자간의 정리로 보자면 아들과 딸이 차이가 없으나 딸은 살아서는 복양할 수 없고 죽어서는 제사를 지내는 예가 없으니 어찌 재산에 있어서 아들과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는가? 아들만 주겠다는 겁니다. 딸내미는 다른 집안으로 시집 가잖아요. 그래서 딸내미한테는 상속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매정한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 조선시대에 재산 상속 문서를 통칭해서 분재기라 부르는데, 이 분재기에는 아마 전부 다 아버지가 전부 다 아들내미한테 나눠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 예시를 보면 우리 이율곡 선생님이네. 장남인 율곡의 큰 형에게 제사 봉사의 명목으로 일부 몫을 더해 주었고 나머지 재산은 형제들이 균등하게 상속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 적장자가 우대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조선 전기랑 후기의 차이점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쉬운 파트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서민문화의 발달인데, 자, 서민문화는 일반 백성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건데 크게 네 가지의 문화가 있고요.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조금 뭔가 있어야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친구랑도 영화 보러 갈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농민들도 어떻게 금액을 좀 갖게 되었는가? 바로 모내기법입니다. 자, 모내기법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서 일부 농민들, 일부 서민들이 경제력이 뭐 되었다? 향상되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은 문화생활을 하려면 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서당교육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서민들의 지식 수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뭐 되었다? 어느 정도 상향되었다. 요 뜻이에요. 기본적인 교육은 받으니까 이제 문화생활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문화생활의 서민문화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글 소설이에요. 한글 소설. 한글은 일반 서민들도 잘 공부할 수 있는 문자니까 그것으로 소설을 만들었고,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이런 한글 소설이 만들어지고, 홍길동전이 가장 최초입니다. 최초. 요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 허균의 홍길동전이에요. 주로 현실 사회의 모순 비판, 서민들의 감정을 아주 신랄하게 표현했던 소설이고요. 한글 소설 책 대여점이나 아니면 이야기꾼으로 풀어주는 사람도 존재했었다. 자, 두 번째는 사설 시조야. 일반 평시조보다 형식이 자유로운 서민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시조가 되겠고요. 남녀 간의 사랑 고달픈 현실, 양반에 대한 비꼬는 거, 풍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솔직하게 표현한 시조가 되겠다. 일반 삼행 구조의 시조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형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설 시조가 되겠고요. 자세한 건 국어 시간에 배우세요. 자, 그 다음에 판소리와 탈춤도 있어요. 자, 판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 다음에 북을 치는 사람, 이 두 명이서 주고받고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되겠죠. 자, 이것도 관중이 많아야 돼요. 관객. 이 관객이 많은 곳에서 명창을 해야 되니까 배경은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 문화가 발달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발달한다? 지방의 장시, 그러니까 시장이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거기서 판소리와 탈춤 같은 걸 하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재미를 느낀 거죠. 자, 판소리는 5개의 판소리가 전해져요. 5대 판소리. 자, 그래서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군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 알 거고, 적벽가는 그 중국의 적벽대전 할 때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수군가는 별주부전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용왕님, 토끼간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대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빼면 관중들이 함께 참여했다. 지금의 뭐라 해야 되나? 버스킹 공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탈춤은 장시에서 탈을 쓰고 공연하는 건데, 탈을 쓰면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잖아. 무슨 성이 들어가는 거죠? 익명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양반의 탈을 쓰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양반을 비판하거나 양반을 풍자하는 느낌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대부분의 양반과 승려의 타락, 그러니까 주로 뭘 빚고 왔다? 양반과 타락한 승려들을 풍자하거나 시민들의 정서를 담아내었다 돼 있죠. 그래서 탈춤은 얼굴이나 몸 전체를 가리고 춤추며 연기하는 것으로 탈놀이라고도 부르는데, 탈춤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굿이 발전한 것으로 점점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그래서 주로 뭘 기억하면 되냐면 요거예요. 양반의 허세와 승려의 위선을 폭로하고 이를 조롱하는 내용이 주로 이끈다. 양반을 비꼬는 게 주로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서민 문화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한글 소설, 사설 시조, 판소리와 탈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아닌 거 하나 고르면 되겠죠. 맞죠? 한문학 이런 건 아니에요. 한글 소설이 서민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 이렇게 돼 있는데 흥부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자, 흥부전 이야기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판소리기, 이렇게 흥부가와 소설, 흥부전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지만 책으로 소설로 만들면 한글 소설이고요. 판소리를 하게 되면 판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서민문화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교과서로 같이 정리해보고 마지막 파이널 문제는 우리 학원에서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 와야 돼. 영상을 알았지? 수고하셨고 3학년 마지막 마무리 잘 하세요. 알았죠? 안녕.